강력한 플레이어와의 동맹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 이상 같은 이념을 공유하지 않지만 지정하게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일극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갈등 직전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위협평가 글로벌 스레트 어세스먼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1950년대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역 관계를 크게 강화하고 군사 협력에 대해 점점 더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는 군사 동맹의 타결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중러 동맹이 얼마나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동맹의 수석 파트너가 될 것입니까? 동맹의 의미는 힘의 균형이며 그 구성원은 분쟁이나 무력 충돌에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동맹은 2개 이상의 국가가 공통의 적이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어 생존을 위해 자원을 모을 때 형성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게 이 공동의 적은 미국이다. 30년 동안 미국이 독점한 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행동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펜타곤의 총 아래에 놓았습니다. 혼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과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보다 우위를 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심장부의 냉전 이론에서 제시된 것처럼 유라시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비중이 결합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은 서구의 세계적 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는 서로의 강점을 보완합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 특히 탄화수소가 많은 거대한 육상 강국이며 세계 최대의 핵무기와 첨단 군사 생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의 크기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인구가 적습니다. 한편 중국은 서구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경제 강국이며 귀중한 심해 항구가 많고 해군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 시장을 매우 강력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15억 개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은 서로를 강화하고 있으며 게다가 지정학적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권력이 더 균등하게 분배되는 다극 세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둘 다 서방에 반대하고 미국의 패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더 많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원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게 2020년은 미국의 부정적인 수사의 해가 되었습니다. 무역전쟁, 소수자 괴롭힘, 홍콩의 새로운 보안법, 5G 인프라에서의 화웨이 사용, 이 모든 것이 공급망의 차질을 빚어 중국 경제를 둔화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가 대한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중국 러시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미국 달러가 아닌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버리고 싶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연결고리가 경제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개인과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2년 삼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푸틴 대통령은 삼선 임기 중 첫 번째 국가로 즉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년 후 시진핑, 습근평 국가주석이 집권했을 때 시진핑도 예의를 갖춰 러시아를 먼저 방문했다. 정치 활동 중에 푸틴과 시진핑은 약 30번 정도 만나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첨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을 친한 친구 또는 오랜 친구라고 부르고 시진핑은 푸틴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지만 두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났다. 이 관계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관리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을 허용합니다. 2020년 12월 글로벌 타임즈 중국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절반이 러시아를 외교 정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미국 리서치 센터 퓨, 아메리칸 리서치 센터 퓨가 실시한 이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71%가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중과 정치 엘리트의 조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표이며 관계를 확장할 여지가 있으며 신뢰는 군사 영역으로의 협력 확산에 기여합니다.
2018년 러시아의 대규모 훈련인 보스토크에서 30만 명의 파병된 군인 중 3,200명에 중국에서 제공됐다. 그것은 중국 러시아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 동해 근처에서 인상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모스크바가 상호 구속력 있는 협정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동맹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두 나라의 엄청난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양국의 군사력은 거의 동일하지만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현저히 낮습니다. 2017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군비 지출 증가를 경험한 반면 러시아는 가장 큰 비용 절감을 경험했습니다. 군사비 지출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1,500억 달러 이상 앞서 있다. 동시에 중국 과학자들은 첨단 러시아 무기를 빠르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를 능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무기는 중국 무기에 양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살펴보자. 2018년 러시아 GDP는 1조 6천억 달러, 중국은 1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8배 이상이며 격차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4년 교역액을 2천억 달러로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중국보다 러시아에게 더 중요합니다. 군사적, 경제적 차이를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간의 안보 조약은 중국을 고위 파트너로 만들 것이지만 모스크바가 자극 세계 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배경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은 편익보다 문제가 더 많고 언급된 차이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모순은 인구입니다. 러시아 극동은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번영하는 중국 국경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가 매우 희박합니다. 오늘날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30만에서 50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이주가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 중국계 민족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 야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 의존합니다. 러시아는 역사적 이유로 크림반도를 주장하지만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지역이 19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강제로 빼앗겼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해석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발적입니다. 가정해봅시다. 중국 러시아 연합에서는 중국이 주요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영토 일부를 양도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상호 구속력 있는 계약의 주니어 파트너로서 러시아는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맹의 2차적 위치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장기 협정이므로 러시아 지도부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연합을 보면 볼수록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지정학적 적대국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경쟁은 특히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시진핑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왔지만 그의 1대1로 프로젝트는 공개적으로 푸틴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개념과 모순된다. 이것은 비호환성의 또 다른 예입니다. 공통된 문화적 배경이나 이념의 부재는 연합의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양국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국내외 정책을 수립합니다. 미국 대학에는 러시아 대학보다 14배 더 많은 중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러시아를 문화적 영감의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경제적, 군사적, 인구학적, 문화적 차이를 감안할 때 중국은 동맹국보다 러시아의 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강력한 관계는 끝이 날 것입니다. 북극은 이 상황에서 가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경제적 잠재력과 국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 러시아는 북끝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영토의 약 1/5의 북극권에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러시아는 소련 기지 재건, 군사훈련 등 북극에서의 군사 주둔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해왔다. 중국도 북극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극은 러시아가 유리한 곳이며 다른 나라의 이 지역을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정치의 이러한 모순은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중반, 즉 북극이 발견될 때까지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약해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미국과 경쟁할 경제적, 인구학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모스크바는 둘 사이의 균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축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다양한 옵션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장기 정책의 모습입니다. 일부 동맹국은 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